불가능을 이겨낸 아이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48페이지 보면 경험을 유도하는 유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은요. 그렇다면 특질들이 발달하는 방식을 이해할 희망은 있는 걸까? 아주 작은 유전적, 환경적 이점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의 열쇠가 된다. 이런 현상을 승수효과, 멀티플라이어 효과라고 부른다. 이 개념의 기원은 사이하고 마태 효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명칭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연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 효과, 승수 효과, 즉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죠. 어찌됐든 아이의 내면에 유전적으로도 좋은 쪽으로 발현될 수 있는 변화들이, 가능성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동이나 이런 데서 더 긍정적인 변화와 행동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내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유전적 발현들이 부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수 효과, 어찌됐든 배가 된다라는 거죠.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이게 배가 된다라는 측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만 아마 일반 사람들보다 장애아동이나 학생들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인지적인 기능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배가 되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배가가 되느냐는 것은 상당히 이제 변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일반 아동이나 학습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보다는 그 폭이 훨씬 크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이 유전적 이점이나 환경적 이점이 아주 작은 부분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러한 상호작용은 그 사람의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계속 반복되면서 연거푸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 상황도 가능하다. 유전이나 환경상의 아주 작은 불리함도 그것을 지닌 어린아이가 그로 인한 어려움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들이야말로 아이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그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바로 이 기회가 바로 아이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또래들이 항해를 왔을 때 배를 놓치고 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학교에서나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또래 아이들한테서 점점점 차이를 느껴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 아이가 이 내면에서 변화되는 것과 또한 외부와의 환경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래보다 변화가 늦다면 당연히 차이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9페이지에 보면 입력의 작은 차이가 산출의 압도적인 차이로 급속도로 확대된다는 카오스 모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의 작은 차이가 산출의 압도적인 차이로 급속도로 확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하는 그러한 이제 작은 경험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활동 반경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자기의 몸을 컨트롤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활동상의, 공간상의 제약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아이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향후 아이가 활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보여주는 그러한 변화를 예상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지학습 경험이 어렸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FI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W. 토머스 보이스와 브루스 앨리스는
스웨덴의 간영어 표현을 차용하여 어떤 환경에 처하든 잘 살아남고 성공하는 아이들을 민들레 아이들이라고 칭했다. 토양과 태양, 가뭄과 비가 내리는 정도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민들레에 빗댄 것이다. 그에 반해 생존과 번성을 환경에 심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난초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들의 시적인 표현대로 난초는 방치된 조건에서는 즉각 시들어 버리지만 지지와 보살핌을 받는 환경에서는 유난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난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그만 날씨 변화에도 물을 얼만큼 적당히 주었느냐에 따라서도 난초가 오래 생명력을 유지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잘 돌봤는데도 시들어버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집에서 화분은 아무나 키울 수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결코 물만 줘서도 안 되고 햇빛만 계속 쬐어서도 안 되고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으며 물이 적절하게 토양에 있어서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걸 지켜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이 난이 때가 되면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참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민들레 아이들과 난초 아이들, 조금 더 생명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고 싶다. 즉 민들레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다면 항상 아이는 도전과 성취가 반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뇌에 인식시켜야 된다는 게 FI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보면 최근 우리는 유전자 중 다수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내도록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보다 유전자는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일에 연관되어 있다. 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다. 즉, 이 문장을 보면 이미 유전자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일 것이다 라고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유전자는 계속 성장하면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부모나 치료사가 어떻게 아이를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입하여 아이의 유전자가 더 나은 쪽으로 궤도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상당히 조기 중재가 중요하다. 많이들 이제 아이를 초반에 장애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는 거를 조기에 하면 좋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아이한테 가장 안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인지적인 변화를 조금 더 학습과 연관지어서 바라볼 때 저는 5세, 7세 사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4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4세는 좀 더 활동상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5세, 7세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또한 여러 공간에 대한 그런 탐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다고 보았을 때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5세, 7세에 어떤 중재를 경험했느냐가 향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그 12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사회 경제적 지위의 높낮은 사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가정 환경 자극 검사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적 자극과 지원의 질과 양을 측정한다. 그 지표 중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책, 잡지, 신문,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얼마나 자주 읽어주는가,
아이를 집 밖의 장소, 예를 들어 박물관에 얼마나 자주 데리고 가는가.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다정함과 친절함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가라는 거죠. 잔소리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아이한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달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책, 잡지, 신문,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은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책을 얼마나 읽어주느냐. 참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렸을 땐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죠. 그 다음에 박물관에 얼마나 자주 데리고 가느냐. 사실 한국 부모님들 정말 좋은 곳 많이 데려가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을 가더라도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아이가 그 공간을 좀 이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좀 즐길 수 있도록 좀 아이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정함과 친절함. 참 이게 한국 기성세대 부모님들한테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다정함과 친절함이라 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고요. 자, 그 아래 보면요.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경험들은 서로 더해져 증폭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들이 서로 더해지면 뭔가 증폭이 된다라는 거죠. 베넷 셰이위치와 그 동료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1학년, 5학년 사이에 IQ가 80점인 아이는 해마다 1.1점씩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IQ 140인 아이는 해마다 4.5점씩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허버트 월버그와 시오링 차이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과학 과목의 성취는 이전에 경험한 교육 환경과 현재의 교육적 활동 그리고 학습의 동기부여라는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이 밝혀낸 사실 중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 요인이 누적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전의 교육 환경이 현재의 교육적 활동과 학습 의욕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아동은 어찌됐든 교육 환경보다는 치료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단을 받자마자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과연 어떠한 치료 환경에 있었느냐, 최상의 치료 환경에 있었느냐, 그게 결국은 미래의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료를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FI에서는 중재자에 의해서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상당히 체계화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경험 산출 추진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경험 산출 추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는 자연 선택을 통하여 인간이 환경의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며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전체가 가장 적합한 최선의 환경을 찾아나게끔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자,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항상 가장 자신의 유전적인 그런 발현을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찾는 쪽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습자 이 내면에서도 좀 더 나아지고 더
인지적인 기능을 더 갖출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의 특정 양상에 대한 이러한 끌림과 민감성은 의욕과 관심, 주의의 초점, 성격, 태도, 가치관, 그리고 각 개인에게 고유한 기이한 특징 등을 포함하여 개인차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유전자들은 세계에 참여하는 우리의 경향들을 통제함으로써 특질들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아래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요. 유전자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끌어당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주의를 잡아 끄는 자기 고유의 관심사들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유전자 속에 그 관심의 뿌리가 있다. 유전자들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우리의 특질과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경험들은 다시 뇌의 신경구조와 생물학적 기능을 발달시켜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도 조금 더 나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장애아동을 봤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던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내면에서도 결코 한계를 인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더 나은 수준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니드가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나 치료사나 중재자나 모두 이러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아이의 행동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끌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